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남녘 어느 고을 산자락 아래 가난한 소장농의 딸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수옥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한 어미를 대신해 손수 약초를 캐고 다리며 자란 처자였지요. 집안 형편은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수옥의 눈빛만은 늘 또렷했습니다. 손끝도 야무졌지요. 저 아이는 어디 가서도 굶지는 않겠구나. 동네 노파들은 수옥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미가 알아놓은 지 3년째 되던 해 마을을 지나던 떠돌이 의원 하나가 그 집에 며칠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은 수옥의 손끝이 야무진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너는 손이 참 정직하구나. 약을 다루는 데는 이런 손이 필요한 법이다. 의원이 웃으며 몇 가지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절대 아무데나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의원이 특히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부치로 독을 가려내는 법이었지요. 은은 거짓말을 못하는 물건이다. 독이 닿으면 반드시 색이 변한다. 어떤 독이든 다 그렇습니까? 수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어떤 독은 은을 검게, 또 어떤 독은 푸르스름하게 물들이지. 색만 잘 봐도 무엇에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옥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식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어미는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의 딸 하나를 더 건사할 여력이 없었던 아비는 매파가 들고 온 혼처를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논 몇마지기는 있는 집안이니 너는 굶지는 않을 것이다. 아비의 그 한마디에 수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이것이 자신의 팔자련이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되던 해봄 수옥은 이웃 고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한씨 집안의 둘째 아들 판술이었습니다. 가마가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구경 나온 안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신부가 참하게 생겼네. 한신의 큰아들이 어찌나 셈이 밝은지 저 집 살림도 이제 그 손에 달렸다더구먼. 그런 말들이 수옥의 귀에도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댁은 논 몇마지기와 오래된 기와집 한 채를 가진 살림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난한 친정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지요. 시아버지 길만은 백발이 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완고했지만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이제부터 이 집 사람이다. 불편해도 참고 살아라. 길만이 처음 건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무뚝뚝했지만 나쁜 뜻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 두칠은 눈매가 부리부리했습니다. 언변이 좋아 마을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지요. 재수씨 잘 오셨소. 우리 집안 살림이 넉넉하니 걱정 마시오. 두칠은 첫날부터 살갑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형님은 늘 셈이 빠르시지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수옥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수옥은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남편 판술은 형과 달리 말수가 적었습니다.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요. 밤이면 수옥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판술의 작은 낙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온 가족이 사랑채에 둘러앉았습니다. 길만이 곰방대를 물고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두칠아, 판술아. 이 아비가 한 가지만 일러두마. 예, 아버님.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형제란 것이 한 배에서 났다고 다 한마음인 것은 아니다. 길만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재물 앞에 서면 그 마음도 가장 먼저 썩는 법이야. 방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칠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도 참 저희가 어디 그럴 사람들입니까? 두칠이 너스레를 떨며 웃었습니다. 판술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수옥은 어쩐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 시아버지의 흔한 걱정이려니 여겼을 뿐이었지요.
누가 그날의 말이 반년 뒤 이토록 무서운 예언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어서 두칠이 넌지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나저나 뒷산 밭되기는 언제쯤 저에게 넘겨주실 요량이십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하자. 길만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도 이제 살림을 늘려야 할 나이 아닙니까? 노름비 때문이 아니라 다 집안을 위해서입니다. 두칠이 웃으며 둘러댔지만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판술은 그런 형의 낯빛을 알아채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수옥만이 홀로 그 짧은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판술은 자리에 누운 수옥의 머리맡에 작은 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수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은비녀요. 판술이 함을 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셨는데 나는 이제 임자한테 주고 싶소. 판술이 은비녀를 수옥의 쪽진 머리에 손수 꽂아주었습니다. 곱소 정말. 판술의 그 한마디에 수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이 집이 낯설기만 합니다. 수옥이 조그맣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형님도 조금 무섭고요. 형님은 말만 무뚝뚝하지 나쁜 사람은 아니요. 판술이 웃으며 수옥을 다독였습니다. 요즘 형님이 노름빚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아버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판술이 대수롭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수옥은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한 임자를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요. 그 말에 수옥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옥은 이 은비녀가 훗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등불만이 두 사람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행복이란 것이 이렇게나 짧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옥은 여느 때처럼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안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댁 벌써 일어났나? 이웃집 할멈이 나물 바구니를 들고 마당을 기웃거렸습니다. 예,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수옥이 얼른 손을 닦고 나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집도 참 복이 많지. 며느리가 일이 부지런하니. 할멈은 그렇게 말하며 넌지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나저나 큰 서방님이 요즘 노름판에 자주 드나든다고 하던데 세댁도 들었나?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수옥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그런 일은 괜히 입에 담아 좋을 게 없어. 할멈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만은 무언가를 살피듯 수옥을 훑어보았습니다. 수옥은 그 눈빛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지만 이내 아침 일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할머니. 수옥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자 할멈은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수옥은 낯선 살림에도 점차 손에 익어갔습니다. 빨래를 널고 장을 담그고 밭일을 거두는 것이 이제는 제법 몸에 붙었습니다. 때로는 두칠도 다정한 오라비처럼 굴어 수옥은 애써 마음을 놓으려 했습니다. 재수씨, 오늘 반찬 솜씨가 제법이요. 두칠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칭찬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주버님. 수옥은 그때마다 그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만도 이런 며느리가 대견한지 가끔은 곳간에서 몰래 곶감을 꺼내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게 너 혼자 먹어라. 길만이 그렇게 넌지시 건넬 때마다 수옥은 시아버지의 무뚝뚝한 정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마음이란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늘 다른 법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수옥은 은비녀를 매만지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낯선 집에서도 언젠가는 정말 편안해질 날이 오겠지요. 수옥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믿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조용한 집안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다시 봄이 오는 사이 판술과 수옥의 살림도 제법 손에 익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두칠의 형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두칠이가 노름빚을 못 갚아 빚쟁이들이 몰려온다더라. 동네에는 어느새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 둘이 대문 앞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두칠이 어디 있어? 빚 갚기 전엔 못 물러난다. 사내들이 목청을 높이자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길만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사정했습니다. 이보게들 조금만 말미를 주게. 내 아들 대신 갚을 것이니. 영감님 이게 벌써 3번째 올시다. 사내들이 콧방귀를 뀌며 돌아갔습니다. 마당에 남은 정적 속에서 길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 밤 길만은 사랑채에서 두치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정녕 이 집안을 거덜낼 셈이냐?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두칠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뉘우침보다 다른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것은 오직 수옥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옥은 두칠을 대할 때마다 어쩐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판술이 형 곁에 다가가 조용히 등을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번엔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고맙다 판술아. 이 형이 정신 차리마. 두칠이 아우의 손을 맞잡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판술은 몰래 두칠을 찾아가 엽전 몇 냥을 쥐어주었습니다. 형님,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십시오. 아버님껜 비밀로 하겠습니다. 고맙다 판술아. 이 은혜는 내 절대 잊지 않으마. 두칠이 아우의 손을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스치는 서늘한 무언가를 판술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수옥과 판술은 소박하게나마 앞날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우리도 작은 텃밭이나마 따로 읽어봅시다. 판술이 그렇게 말하면 수옥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나날이었습니다. 저녁이면 등불 아래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 사람의 낙이었습니다. 임자, 내년에는 우리도 아이옷이라도 지어봅시다. 판술이 웃으며 던진 그 말에 수옥의 얼굴에도 발그레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도 그 평온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 고을에는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성정이 급하고 매사를 서둘러 결론짓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얼마 전에도 저작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떡장수와 나무꾼이 엽전 한 냥을 두고 다투었는데 원님은 양쪽 말을 채 듣지도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목소리 큰 쪽이 거짓말하는 법이니 나무꾼이 죄인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틈조차 주지 않는 것이 원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딱 질색이야. 죄인은 빨리 잡아 죄를 물어야 백성이 편안한 법. 원님은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면서도 그 앞에서는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훗날 이 성급함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판술이 저녁을 먹은 뒤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수옥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판술의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지요. 의원을. 누가 의원 좀 불러오게. 길만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여보, 내 말 좀. 판술이 힘겹게 손을 뻗어 수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눈 감지 마세요. 수옥이 울부짖으며 판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형님이 오늘 낮에 내게. 판술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형님이 뭐요? 형님이 어쨌다는 겁니까? 수옥이 다급히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판술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길만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 늙은 애비를 두고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옥은 정신없이 판술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의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혹시 독이라면. 수옥은 떨리는 손으로 은비녀를 뽑아 판술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잠시 후 은비녀는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은비녀가 검게 변했습니다. 수옥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저것 봐라. 며느리가 먼저 독을 확인하는 걸 보니 저것이 범인이 아니고 무엇이냐. 때마침 방에 들어선 두칠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죽자마자 은비녀부터 꺼내든 것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수옥이 말을 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계집이 예전부터 약촌이 독이니 하는 것에 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칠의 말에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수옥에게 쏠렸습니다. 길만마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수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순간이 며느리의 반평생을 가를 줄 알았겠습니까? 이튿날 원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독살이라? 증거도 명백하다니 더 볼 것도 없다. 당장 그 며느리를 잡아들여라. 원님은 사건의 앞뒤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졸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몰려들어 담장 너머로 목을 빼고 지켜보았습니다. 저 계집이 제 서방을 독으로 죽였소. 새까맣게 죽은 은비녀가 그 증거요. 나졸 우두머리가 마당 한복판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수옥의 팔목에 차가운 오라가 감겼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낭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수옥이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곁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리 멀쩡한 얼굴로 사람을 죽이다니. 약초를 다룰 줄 안다더니 딱 그 짓이었구먼.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좌판을 벌이던 장사꾼들도 지나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작거리 초입 감나무 아래에는 어느새 구경꾼들이 겹겹이 둘러섰습니다. 쯧쯧, 저리 멀쩡한 얼굴로 사람을 죽이다니 세상 무섭구먼. 누군가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 틈에 이웃집 할멈도 끼어 있었습니다. 내 진작부터 저 새댁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지. 할멈이 혀를 차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본디 발이 없어도 천리를 가는 법이었습니다. 수옥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수옥은 판술의 마지막 얼굴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오늘 낮에 내게 그 미처 끝맺지 못한 한마디가 수옥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칠은 마당 한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옅은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마당에 몰려들었던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수옥은 차디찬 옥방에 던져지듯 갇혔습니다. 축축한 집더미 위에 주저앉으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낭군님, 제가 대체 무얼 어찌해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해 줄 리 없는 물음을 수옥은 어둠 속에 홀로 되뇌었습니다. 멀리서 밤새 우는 소리만이 옥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달빛 한 줄기조차 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수옥은 몇 번이고 그날의 일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판술이 남기려던 그 한마디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오늘 낮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수옥은 어둠을 향해 나직이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비녀에는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진실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옥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밤 낯선 나그네 하나가 조용히 이 고을 초입에 들어서고 있었다는 것을. 옥방 안에서의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수옥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차가운 벽에서 스며드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수옥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제가 정말 낭군을 죽인 것일까요? 수옥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물었다가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그날 밤의 기억을 되짚어 보아도 억울함만 사무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뇌어도 옥방박 세상은 이미 수옥을 죄인으로 정해버린 뒤였습니다. 억울함이란 것이 이토록 무거운 것인 줄 수옥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벽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수옥은 지난 날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다정했던 친정, 그리고 서툴게나마 정을 쌓아가던 시댁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이 부서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옥은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다는 오기 같은 것이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가난하고 고단했을지언정 부끄러운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옥은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늙은 옥리가 밥그릇을 밀어넣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복의 세댁, 그냥 죄를 인정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곤장이라도 덜 맞을 텐데.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인정할 죄가 없는데 어찌 인정합니까? 수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 부려봐야 좋을 것 없네. 이 고을 원님이 어떤 분인지 자네도 들었을 텐데. 옥리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그 말에 수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결백을 밝히고 죽겠습니다. 수옥이 어둠을 향해 나지기 그러나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옥은 옥리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부탁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몸에 있던 은비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십시오. 그런 걸 살펴 뭐 하려고? 옥리가 미심쩍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수옥이 거듭 매달리자 옥리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수옥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초입 주막에서는 낯선 선비 하나가 며칠째 묵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은 사내였습니다. 주모, 요 며칠 이 고을에 무슨 큰일이라도 있었소? 선비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말도 마세요. 한신의 둘째 며느리가 서방을 독살했다지 뭡니까? 주모가 혀를 차며 아는 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선비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용히 무언가를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선비는 옥리에게 엽전 몇 잎을 슬쩍 쥐어주고 옥방 앞에 섰습니다. 잠시 저 안의 죄인과 말을 좀 나눌 수 있겠소? 뉘신지는 모르나 잠깐이면 눈 감아 드리리다. 옥리가 주변을 살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선비가 옥방 창살 너머로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소? 수옥은 낯선 사내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서 어쩐지 진심이 느껴져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 혹시나 하여 은비녀를 대어본 것뿐입니다. 은비녀로 독을 가려낼 줄은 어찌 알았소? 어릴 적 떠돌이 의원에게 배운 것입니다. 독마다 비녀의 색이 다르게 변한다고 들었습니다. 수옥의 말에 선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색이 다르게 변한다. 그 말 틀림없소? 네. 검게 혹은 푸르스름하게 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수옥이 말을 잇다 말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가 본 은비녀는 그저 검다기보다는 어쩐지 이상하리만치 새까맸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 은비녀는 지금 어디 있소? 관아의 증거로 압수되었을 것입니다. 알겠소. 내 한번 살펴보리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부인 조금만 버티시오. 세상 일이란 겉보기와 다를 때가 많은 법이니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선비는 조용히 옥사를 떠났습니다. 수옥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의 그 한마디가 어쩐지 오랜만에 마음에 작은 온기를 주었습니다. 수옥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손님은 뉘신데 이런 죄인에게 이리 마음을 써주십니까?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요. 억울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라서. 선비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인지 진심인지 수옥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제 어머니도 살아계셨다면 이리 저를 걱정해 주셨겠지요. 수옥이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약초를 가르쳐 주신 것도 실은 병약하셨던 어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마음이 오늘 그대를 살릴지도 모르겠소. 선비의 그 한마디에 수옥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저작거리를 돌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나무를 팔던 이웃집 할멈에게 다가가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그댁 며느리가 참 무섭게 생겼다고들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에구, 말도 마시오. 사람 속은 모르는 거라니까. 할멈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어쩐지 지나치게 힘주어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댁과 가까이 지내시나 봅니다. 뭐 이웃이니 오가며 지내지요. 할멈이 슬쩍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더 캐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할멈의 말투를 마음 한켠에 새겨두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거나 너무 딱 잘라 말하거나 둘 다 수상한 법이지. 선비는 그렇게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슬쩍 한씨 집안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침 두칠이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장. 이 댁에 초상이 났다던데 문상이라도 드리고 싶소만. 허허, 고마운 말씀이나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두칠이 겉으로는 슬픈 낯빛을 지으면서도 눈빛만은 선비를 재빨리 훑어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선비는 두칠의 눈동자에서 슬픔보다 다른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시겠습니다. 선비가 짐짓 위로의 말을 건네자 두칠은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선비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슬픔에도 결이 있는 법인데 저것은 어쩐지 다른 결이로군. 저작거리로 돌아오는 길 선비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이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암행길에서 다져진 그의 직감은 좀처럼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비는 마을 뒷골목 노름판을 찾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사내들이 둘러앉아 투전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보게, 여기 한씨 집안 큰아들도 자주 오는가? 선비가 슬쩍 말을 건네자 투전꾼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두칠이 말이오. 그 사람 빚이 벌써 쌀 50석은 될 거요. 그렇게나 많이? 이번 달 안에 안 갚으면 논문서를 내놓으라 했다지 아마. 투전꾼이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쌀 50석이라. 그만한 빚을 무엇으로 갚으려 했을까? 선비는 나직이 혼잣말을 되뇌며 노름판을 빠져나왔습니다. 논문서라. 그 논은 본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었소? 선비가 돌아서다 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야 죽은 아우 판술몫이었지 아마. 형제가 나눠 가진 걸로 알고 있소만. 투전꾼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아우가 죽으면 그 몫이 고스란히 형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빛, 논, 그리고 죽음. 선비는 그 세 마디를 마음에 새기며 관아로 향하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을 보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고요한 밤길 위로 선비의 발걸음만이 홀로 제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관아 문서고를 몰래 드나드는 아전 하나를 슬쩍 매수해 판술의 검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안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원님께서 은비녀 색만 보고 그날로 결론을 내리셨으니까요. 아전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은비녀 내 잠시 봐도 되겠소? 선비의 청에 아전이 주저하다 창고에서 증거함을 꺼내왔습니다. 선비는 검게 그을린 은비녀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이건 예사 비상 중독이 아니오. 선비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비상은 이렇게까지 새까맣게 죽지 않소. 이 색은 초호나 부자 같은 흔치 않은 독초일 때 나오는 색이요. 초호라 하면 그 산에서 나는? 아전이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그렇소.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선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흔한 살림집 안악이 쉬이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실마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심증을 확실한 물증으로 바꾸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사실 원님께 아뢰지 않으실 겁니까? 아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오. 확실한 물증 없이는 원님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실 테니. 선비가 은비녀를 조심스레 증거함에 도로 넣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장, 초호나 부자 같은 독초를 최근에 사간 사람이 있었소? 거참 위험한 걸 왜 물으시오? 약재상 주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되물었습니다. 의술을 배우는 사람이라 그저 궁금해서 그러오. 선비가 넉살 좋게 둘러댔습니다. 한 달 전쯤이던가 한씨 집안 큰 서방님이 쥐약이라며 조금 사가긴 했소. 쥐약이라 하셨소? 그렇소. 헛간에 쥐가 들끓는다고 하도 사정을 해서 내드렸는데. 약재상 주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쥐약이라. 초호 뿌리를 조금만 다루면 쥐약으로 둔갑시키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선비는 약재상에게 거듭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느새 관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관아를 나서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건의 윤곽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원님을 움직일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선비는 그렇게 되뇌며 다음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오랜 암행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말뿐인 심증으로는 죄인을 단죄할 수도 무고한 이를 구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 두칠도 낯선 선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 며칠 웬 선비가 이 집 저 집 캐묻고 다닌다던데 자네 그 얘기 들었나? 두칠이 신복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예, 나리. 노름판에도 다녀가고 관아에도 들락거렸다 합니다. 그자가 대체 뭘 캐고 다니는 거지? 두칠의 얼굴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필시 심상치 않은 자입니다. 미리 손을 써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인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두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웃집 할멈부터 다시 단단히 단속해야겠다. 그날 저녁 두칠은 은밀히 이웃집 할멈을 찾아갔습니다. 할멈, 지난번 약조한 것 잊지는 않았겠지. 두칠이 묵직한 쌀자루 하나를 마루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부가 있겠습니까, 나리. 시키신 대로 다 말했습니다요. 할멈이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혹여 누가 다시 캐물어도 처음 한 말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소인, 입은 무겁습니다요. 할멈의 대답에 두칠은 그제야 안심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을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비였습니다. 말이 너무 많거나 너무 딱 잘라 말하거나 선비는 저작거리에서 나눴던 할멈과의 첫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할멈은 처음부터 두칠에게 매수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은 말뿐인 심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두칠은 관아로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 죄인의 자백도 받지 못한 채 옥에만 가둬두면 무엇합니까? 두칠이 근심스러운 낯빛을 지으며 아뢰었습니다. 하루빨리 형을 집행하시어 백성들 마음을 편케 해주십시오. 듣고 보니 그도 그렇군.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요즘 웬 낯선 자가 이 사건을 들쑤시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으니 더 늦기 전에 매듭 짓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두칠이 은근히 말을 보탰습니다. 낯선 자라니? 떠돌이 선비 행세를 하는 자인데 아무래도 수상쩍습니다. 원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면 잡아들여 조사해야지. 원님이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장 나졸들을 풀어 그자의 행방을 찾도록 하라. 그리고 원님이 붓을 들어 문서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흘 뒤 그 며느리의 형을 집행하라 명하겠다. 그 한마디에 관아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성급하십니다, 원님. 조금만 더 살펴보심이. 곁에 있던 늙은 형방이 조심스레 아뢰었습니다. 시끄럽다. 증거가 명백한데 무얼 더 살핀단 말이냐? 원님이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형방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아 문 앞에는 곧 방이 나붙었습니다. 한시 며느리 수옥, 사흘 뒤 사시에 처형한다. 방을 읽은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쯧쯧, 참 안 됐지만 어쩌겠나. 죄가 명백하다는데. 그러게 말일세. 그나저나 그 집안도 참 딱하게 됐구먼. 몇몇은 혀를 찾고 몇몇은 그저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중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고 방문의 글귀를 다시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방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수옥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선비 또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낯빛이 그날처럼 굳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이지 하루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옥리가 침통한 얼굴로 옥방 앞에 섰습니다. 세댁 안 좋은 소식일세. 무슨 일입니까? 수옥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사흘 뒤로 형 집행 날짜가 잡혔다는군. 옥리의 그 한마디에 수옥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이라고요? 수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네. 미안하네, 세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옥리가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습니다. 홀로 남은 수옥은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낭군님, 저는 정말 이대로 죽는 것입니까?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수옥은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 하나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만났던 그 선비의 말을 떠올린 것입니다. 세상 일이란 겉보기와 다를 때가 많은 법이니. 수옥은 그 말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같은 시각 선비는 주막 골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물증을 찾아야 한다. 선비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쥐약으로 둔갑한 초호, 매수된 증인,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 분명 어딘가에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판술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려던 그 한마디. 선비는 옥리를 통해 전해 들었던 수옥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형님이 오늘 낮에 내게 그 미처 끝맺지 못한 말 속에 분명 무언가가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판술이 죽기 전 형에게서 무언가를 들었거나 혹은 무언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죽은 자가 말을 못하면 남긴 물건이 대신 말을 하는 법이지. 선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어둠을 틈타 한시 집안 담장 밖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그의 두 눈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그 밤 선비의 그림자만이 담장을 따라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은 선비는 살금살금 안채로 다가갔습니다. 판술이 무언가를 남겼다면 필시 이 방 어딘가일 것이다. 선비는 방 안 구석구석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석갈의 틈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뻗어 꺼내보니 색이 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선비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판술의 필체로 쓰인 짧은 유서였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두칠이 등불을 든 채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웬 도둑이 감히 남의 집에? 두칠이 소리치며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선비는 급히 유서를 품에 숨기고 몸을 돌렸습니다. 게 서지 못할까? 두칠의 고함과 함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선비는 담을 향해 힘껏 내달렸습니다. 등 뒤로 몽둥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우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긴 선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유서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둑이야. 이 밤에 웬 도둑이 들었다. 뒤편에서 두칠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마을에는 괴이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씨 집안에 웬 도둑이 들어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더군. 소문은 삽시간에 부풀려져 선비는 졸지에 쫓기는 몸이 되었습니다. 품 안에 유서 한 장을 지킨 대가치고는 너무나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님은 그 도둑이 필시 소문난 그 수상한 선비일 것이라 확신하고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제는 관아에 발도 들이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밤 옥방 안의 수옥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낭군님, 저는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이대로 가는 것입니까? 수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 길만이 하셨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제란 것이 한 배에서 났다고 다 한마음인 것은 아니다. 재물 앞에 서면 그 마음도 가장 먼저 썩는 법이야.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제야 비수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마 그날 밤 형님이라 하신 것이 시숙 어른을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수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름빛, 논문서, 그리고 죽어가던 남편의 그 미처 끝맺지 못한 한마디. 저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수옥은 어둠을 향해 나지기, 그러나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되뇌었습니다. 비록 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순간 수옥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형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옥이 오라에 묶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형리가 칼을 빼어 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저 멀리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색이 전혀 달랐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든 것입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어명을 받들어 이 자리에 왔소. 모두 물러서시오. 마패가 아침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 이 사건 처음부터 다시 잘 살펴야겠소. 박문수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며느리는 결단코 무고합니다. 박문수의 한마디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두칠이 황급히 나서며 항변했습니다. 근거라면 여기 있소. 박문수가 품에서 검게 그을린 은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색은 비상이 아니라 초호 중독의 색이요. 그리고 초호는 흔한 살림집 안악이 함부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 박문수의 눈빛이 두칠을 향했습니다. 허나 한 달 전 쥐약이라며 초호를 사간 자가 있었소. 바로 당신이요, 두칠. 그것은 정말 쥐를 잡으려던 것뿐이요. 두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찌 설명하겠소? 박문수가 품에서 유서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판술이 죽기 전 몰래 써둔 것이요. 형님이 요즘 자꾸 논문서를 넘기라 다그친다. 혹여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형님을 먼저 의심하라. 이렇게 적혀 있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거짓이요. 그런 걸 누가 믿는단 말이오. 두칠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저기 저 안악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지. 박문수가 이웃집 할멈을 가리켰습니다. 할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멈, 당신은 그날 무엇을 보았소? 쌀 몇 섬을 받고 무슨 말을 하기로 했소?
박문수의 물음에 할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멈이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리께서 쌀을 주시며 며느리가 수상했다고만 말하라 하셨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할멈의 자백에 마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때 뒤편에 서 있던 길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칠아. 설마 내가 정말. 길만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것은 다 모함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두칠이 다급히 소리쳤지만 길만의 눈에는 이미 슬픔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언젠가 내 눈빛이 이상하다 여긴 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애써 모른 척했었구나. 길만이 고개를 떨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늙은 아비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 한마디에 두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칠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빚 때문에, 농문서 때문에. 두칠의 자백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자를 당장 옥에 가두어라. 박문수의 명에 나졸들이 두칠에게 오라를 지웠습니다. 원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황급히 아뢰었습니다. 어사또 소인이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살피는 것이 그대의 소임이거늘 어찌 그리 서둘렀단 말이오. 박문수의 꾸짖음에 원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몸을 돌려 수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직접 오라를 풀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소. 이제 다 끝났소. 수옥은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옥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저리 심성 고운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렸고 사람들은 부끄러운 듯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형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암행어사가 며느리의 억울함을 밝혀냈다지 뭔가. 진범은 다름 아닌 시숙이었다더군. 사람들은 저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동안 수옥에게 손가락질했던 이들도 이제는 부끄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할멈 역시 그날 이후로는 다시 저작거리에 얼굴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스스로의 성급함을 뉘우치며 이후로는 매사를 신중히 살피는 관리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며칠 뒤 두칠은 관아로 압송되어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길만은 큰아들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한참을 흐느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수호가 이 아비가 잘못했다. 부디 이 집에 그대로 머물러다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옥이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수옥은 판술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쪽진 머리에서 은비녀를 조심스레 빼어 무덤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편히 쉬세요. 수옥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멀리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덤가의 풀잎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았으며 어디선가 산새 우는 소리가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나 낯선 집에서 벼랑 끝까지 몰렸던 수옥은 이제 그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스스로의 삶을 걸어갈 참이었습니다. 길만은 그런 며느리를 끝까지 지켜보며 늙음하게나마 참된 자식 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훗날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피를 나눈 정도 재물 앞에서는 가장 먼저 썩을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영영 묻히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